우리가 왜 책을 읽다가 우리의 가슴을 팍 치는 말,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 이런 말이 있으면 계속 책을 못 읽습니다. 책장을 덮고 먼 산을 멍하게 바라보거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차를 끓이고 멍하니 제 방에서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항상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부모, 형제와 나와의 관계, 집사람과 자식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친구와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 관계를 좀 더 확대시키면 이 사회와 이 시대와 나와의 관계, 자연과 인간인 나와의 관계, 신과 인간인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학교 교사이신 분은 교사인 나와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과의 관계, 혹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사업주인 나와 또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이런 관계가 항상 좋았느냐? 저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좋았느냐?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미움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손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 아버지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왼쪽 손은 손마디가 좀 부드럽고 곱습니다. 여성의 손입니다. 오른쪽 손은 손마디가 거칠고 손이 남성의 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손은 모성의 손이고 오른쪽에 있는 손은 남성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렘블란트가. 아버지는 남성인데 왜 손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그렸을까요? 여기에 이 그림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성의 그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시는 남성들은 가슴 속에 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성만 우리가 지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부성의 기초를 이루는,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모성이라는 거죠. 모성이 바탕을 이루어야만이 나의 부성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모성이라는 위대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자칫 잊고 사시는지는, 또는 잃어버리고 사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바람 때문이죠. 바람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풍경 때문이죠. 내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풍경이라는 존재이면 내 인생 속에 풍경이라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주는 바람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 속에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람이라면 내 인생 속에
바람이라는 나의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풍경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 속에 존재해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존재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수 안치환 씨가 작곡을 하고 안치환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안치환 씨의 목소리로 풍경 달다 시노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림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막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소리 들리며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처막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며 보고 싶은 내 마음 찾아간 줄 알아라.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풍경 소리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풍경 소리 들으셨죠? 네. 이 풍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다시 그 조계사 인근에 가서 풍경을 2개 사서 제 어머니 집 베란다에 또 제 집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풍경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풍경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풍경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서 풍경 소리를 낼 수 없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한번 탁 쳐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래도 그것은 풍경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풍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경이라면 반드시 바람이라는 존재가 내 삶 속에 사랑의 관계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 생각한 바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저 빵 좋아합니다. 탄수화물, 제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저를 보고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그래도 붕어빵도 맛있고요. 겨울 되면 붕어빵 꼭 사 먹습니다. 제가 또 호떡도 맛있잖아요. 찐빵 앞에 저는 맥을 못 춥니다. 단팥이든 찐빵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 찐빵 속에 사실은 단팥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그러한 찐빵 속에는 단팥 대신 고통이라는 재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속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감방에서 가스실로 끌려갈 뻔하는 그러한 고통을 매번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이 나치의 만행을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사금파리로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내어서 얼굴에 화석이 돌도록 바르면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순간을 모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남기면서 그 책 속에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은 아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각자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이 말은 독일의 시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색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송이의 아름다운 그 꽃의 아름다운 빛깔도 아름다운 노을도 빛의 기쁨에 의해서 빛의 환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색채도 빛의 고통에 의해서 빛의 고통의 문이라는 거죠.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이 말씀은 3년 전에 돌아가신 박완서 소설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1988년에 병고로 남편을 잃으시고 4개월 뒤에 또한 26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아니면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을 읽어보면 그 속에 고통의 기록이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맥주만 몇 모금씩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의 힘에 의해서 고통의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떤 잡지 기자가 박완서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박완서 선생님께서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극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삶의 자세는 극복의 자세인 줄 알았습니다. 인내의 자세, 견디는 자세인 줄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한자어 하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참을인자. 참을인자는 무슨 자 더하기 무슨 자의 합성어입니까? 예, 칼날인자 또는 칼도자 더하기 마음심자입니다. 마음, 나의 심장에 칼끝이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 상황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부정하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칼끝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칼끝에 찔리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고 그러한 상황을 견딜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떤 상황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어떤 상황에서의 인생의 자세는 극복의 자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견딤의 자세가 인생의 자세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쓰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운 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자기의 그늘과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에서의 그늘은 고통의 그늘입니다. 여기에서의 눈물은 절망과 분노와 상처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랑,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그늘, 이러한 눈물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소중한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폄하시키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노?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그늘이 많노?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리는 나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의 그늘과 자기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시는 전남 광주 지역에서 시노래 운동하라는 바위섬을 부른 김원중 씨의 목소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도 눈물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우리 삶에서 고독의 문제보다는 외로움의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외롭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죽음도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죽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배가 고플까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외로움 또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왜라고 생각할 수는 이제는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외로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다. 사람이니까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움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거다는 거죠. 외로움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외로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외로운 겁니다. 외로움의 이 이중적 모순된 구조를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는 곤란하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 더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 외로움은 내가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 이슬을 부른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수선아에게 신노래 듣고 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는 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저마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 찾아왔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풍경 소리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풍경 소리 들으셨죠? 네. 이 풍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도 다시 그 조계사 인근에 가서 풍경을 2개 사서 제 어머니 집 베란다에 또 제 집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풍경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풍경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풍경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서 풍경 소리를 낼 수 없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한번 탁 쳐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래도 그것은 풍경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풍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경이라면 반드시 바람이라는 존재가 내 삶 속에 사랑의 관계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 생각한 바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저 빵 좋아합니다. 탄수화물, 제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저를 보고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그래도 붕어빵도 맛있고요. 겨울 경우에 이런 관계가 항상 좋았느냐? 저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좋았느냐?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미움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손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 아버지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왼쪽 손은 손마디가 좀 부드럽고 곱습니다. 여성의 손입니다. 오른쪽 손은 손마디가 거칠고 손이 남성의 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손은 모성의 손이고 오른쪽에 있는 손은 남성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렘블란트가. 아버지는 남성인데 왜 손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그렸을까요? 여기에 이 그림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성의 그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시는 남성들은 가슴 속에 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성만 우리가 지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부성의 기초를 이루는,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모성이라는 거죠. 모성이 바탕을 이루어야만이 나의 부성도 부성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모성이라는 위대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자칫 잊고 사시는지는 또는 잃어버리고 사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책을 읽다가 우리의 가슴을 팍 치는 말, 내 영혼을 뒤흔드는 말, 이런 말이 있으면 계속 책을 못 읽습니다. 책장을 덮고 먼 산을 멍하게 바라보거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차를 끓이고 멍하니 제 방에서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항상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부모, 형제와 나와의 관계, 집사람과 자식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친구와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 관계를 좀 더 확대시키면 이 사회와 이 시대와 나와의 관계, 자연과 인간인 나와의 관계, 신과 인간인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여기에서 학교 교사이신 분은 교사인 나와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과의 관계, 혹시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사업주인 나와 또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바람 때문이죠. 바람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풍경 때문이죠. 내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풍경이라는 존재이면 내 인생 속에 바람이라는 풍경이라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주는 바람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 속에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람이라면 내 인생 속에 바람이라는 나의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풍경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 속에 존재해 있을 겁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존재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수 안치환 씨가 작곡을 하고 안치환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안치환 씨의 목소리로 풍경 달다. 시노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불